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여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잘 파악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구성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 바로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죠. 오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인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인정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과 진행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4가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시작 발언은 각 후보마다 1분 30초, 공약 발표는 각 후보마다 2분이 주어집니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보충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들 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정했습니다. 다만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마다 7분씩 주어지며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마다 2분입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인정 후보부터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은평이 최우선 홍인정입니다. 유세차 위에서 홍인정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창문을 내려서 화이팅! 하고 인사를 주십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은 인정, 인정, 홍인정 하는 로고송을 따라 부르며 졸졸 따라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응원과 지지는 은평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이 홍인정과 찍은 사진이 가장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뭐하고 있냐고 답답하시죠? 대통령실 일처리가 미흡해서 쓴소리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책 마련했습니다. 대림시장을 찾아뵈면 상인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깊은 한숨을 내십니다. 민생 문제 심각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가지고 왔습니다. 홍인정이 은평발전 공약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지금도 은평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후에도 지금 이대로의 은평으로 두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은평을 변화시킬 힘이 필요합니다. 발언 시간 모두 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최근 은평을 다니며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만나는 주민분들마다 참 살기가 어렵다라는 하소연을 제기하셨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높은 금리 때문에 카드빚 연체율이 9년 만에 최대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울 때 정부와 여당이 뭐 하나 똑부러지는 정책을 내놓는 게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무능력과 무책임이 아니라 무관심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파 한 단 가격을 875원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뿐만 아니라 아예 서민들의 실정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직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12구 이태원 참사,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성으로 해외에 출국시키는 것, 명품백 수수나 주가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국정기조를 바꾸라,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고 비판적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기에 바쁜 정부. 이런 폭주,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 이제 멈춰 세워야 됩니다. 은평갑 지역 구민들의 투표로 가능합니다. 꼭 정권을 심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모두 채우셨습니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각 후보들께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허위 사실 공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혹은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중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이 앞에 보이시는 타이머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이 발생하면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마이크를 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두 분이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각 후보의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정치적 진영 대립과 국민의 정치 불신 극복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깊어지는 정치적 진영 대립과 사회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조사기관인 퓨리스터치 센터가 발표한 사회 갈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19개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은 당파적 갈등 인식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 관용과 타협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주민 후보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최근 정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 핵심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있다라는 국민이 54%로 과반을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야당 등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세력들과는 잘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세력을 적대적으로 규정하면서 공격에 매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당 간의 협력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과 정부 간의 소통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고요. 뭐 하나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더 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본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특히 여당과 정부도 동의할 수 있는 법과 정책조차도 야당이 주장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방 의사를 늘리는 법을 국민의힘이 통과시키겠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저희가 주장해갖고 통과를 시켜서 법사위에 보내놓은 법이거든요. 그때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우선 정부와 여당이 야당 또는 비판적인 세력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부디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홍인정 후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인 소선거제로는 지역 유권자의 50% 지지를 받지 못해도 당선이 됩니다. 승자 독식으로 좌파 우파의 진영 대립은 더 심해지고 호남, 영남의 지역에서는 지지층 외에는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반목과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소선구제는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분명하고 지역 발전도 더디게 만듭니다. 단점이 더 많은 소선구제는 심각한 정치불신과 지역주의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또한 소선구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정치인이 진영 논리의 우산밑에 숨어서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게 됩니다.
저 홍인정은 당선되면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진영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의회 내 권력 집중을 막아서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폐지하지 못한 비례 위성 정당은 반드시 폐지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박주민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홍인정 후보께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동시에 중대선거구제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규모, 뽑는 규모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중대선거구제 논의 많이 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는 여야가 함께 소선구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 추진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총선이 다가오면 본인들의 진영 논리나 유불리를 따져서 소선구제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고 여당, 야당만 한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야가 똑같다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홍인정이 국회에 들어가면 논의에 진척이 되지 않았던 중대선거구제 문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박주민 의원도 국회의원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선거 동안, 지난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 소선구제 문제의 단점 많이 지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번 선거도 똑같이 소선구제로 치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 폐해는 지역의 발전이 안 되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반목과 갈등이 심해지는 것, 지난 국회의 탓 아닌가 싶습니다. 홍인정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는 홍인정의 뜻 하나만으로 주장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혼자만의 주장으로 이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머리를 핫대고 또 여당 안에서도 뜻을 모아서 그 논의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홍인정 후보 궁금한 점 있으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대학 입시 비리로 현재 2심까지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범죄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를 낳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조국 대표가 우리 박 후보의 후원회장을 역임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저의 후원회장을 했었던 것은 몇 년이 좀 된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가 됐죠. 조국혁신당에. 그리고 나서도 제가 언론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또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지켜보는 것이 헌법상 가치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4만 명가량이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홍인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고양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최대 200억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200억은 고양시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저 홍인정은 부럽고 셈이 납니다. 우리 은평에도 6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은평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회를 꼭 열어주고 싶습니다. 킬러 문항 한 문제가 행복의 한 걸음은 절대 아닙니다. 홍인정을 당선시켜 주시면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부모님이 등이 휘는 학원비, 과외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아이비 교육 꼭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대학,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K컬처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29개 학교에서 아이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약 150개 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엄청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비 교육을 우리 은평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청소년과 학부모님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를 보여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은 사실 대입을 둘러싼 경쟁의 격화입니다. 그래서 대입 관련된 경쟁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자 핵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킬러 문항 배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시제도에 혼선을 일으켰고 또 불안감을 많이 야기하면서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수단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입을 둘러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지방의 거점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9개 정도 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좋은 대학을 만들어서 더 많은 선택의 폭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입을 둘러싼 경쟁을 체계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경쟁이 완화되면은 다른 여러 내용들을 풍부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이고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성과 여러 가지 소양들을 닦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핵심적인 초점을 맞춰서 고등교육의 질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한 후 후보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홍인정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 교수 연구팀에서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지표화하는 심층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등이란 이름으로 공교육이 획일화됐습니다. 획일화된 교육 받는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갑자기 글로벌 사회에 맞춰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달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후보가 내세운 신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무슨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린 스마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서 AI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가능한 환경으로 학교 시설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바뀐 교육 환경을 따라가면서 뭔가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가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들의 시설 개선을 하되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스마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재들을 사용해서 디지털이라든지 AI에 관련된 교육 이런 내용들을 보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학교를 새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생활형 SOC도 같이 좀 결합시키는 방법들도 고민되고 있는데요. 역촌과 신사 같은 경우에 지역의 여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미래학교를 만들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주민 후보 보충 질문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정 후보께서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내놓은 대안이 이제 K컬처 아카데미 설립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통계 수치 같은 것들을 좀 받아보면은 주로 사교육비를 쓰는 항목들이 뭐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사회과학이라서 과연 이제 홍인정 후보님이 내세웠던 이 공약으로 사교육비가 절감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대입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내용, 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K컬처 아카데미는 은평구에 많은 학교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공교육으로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점의 시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 요즘에는 인기 유튜버 되는 거, 인플루언서 되는 거,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은데 그것을 양성해 줄 곳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양성화되어 있는 유튜버들이나 연예인, 또 요즘에 트롯 가수 얼마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은평에는 많은 연예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 연예인분들과 같이 K컬처 아카데미를 만들어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산해 주도록 교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교육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봉합한 채 계속 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교육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여기서 답변을 줄이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에 적합한 노인복지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는 여타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의료, 사회복지 비용 부담 증가 등은 길어진 노후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주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은평구청이 조사했던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은평구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인 인구 중에 또 한 20% 정도는 경제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이미 21년도에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를 완공해서 개관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관련된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식사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을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 5일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양곡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준비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군데 아프신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 부담을 덜어드려서 자녀들도 부담이 없고 어르신들도 부담이 없는 그런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엔 홍인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폐지를 줍는 할머니는 1kg에 80원을 받습니다. 몸으로 가눌 수 없는 100kg의 폐지를 모아도 8,000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은평에는 어르신이 서울에서 4번째로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과 경제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모실 수 있는
100세 안심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야간에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24시간 대응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하루 한 끼는 건강식으로 반드시 챙겨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계급여가 62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으로 신청은 94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는 액수는 60만 원 남짓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홍인정이 단계적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저 홍인정은 이미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 혁신파크에 세대 공전형 주거단지도 유치했습니다. 내 부모처럼 어르신 모시는 일, 복지 전문가 홍인정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보충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후보부터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홍인정 후보의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사실 노인복지 관련된 공약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실현하느냐에 딸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약간 의아했던 것은 홍인정 후보님의 공약집을 봤을 때는 공보물이죠. 공보물을 봤을 때는 노인 복지 관련된 공약이 제가 봤을 때 은평 카운티 추진밖에 없어서 이것 많이 좀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홍인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은평 카운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서울시장과 함께 세대 공전형 주거단지로 제가 이미 유치를 했습니다. 복지 문제는 사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어르신 건강관리가 재정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진입한 해외에서 이미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단백질 위주의 건강식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절과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공약은 현장에서 읽혀지는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단지 제공하겠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만나서 눈 마주치고 어려움을 직접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정은 선거 기간을 통해서도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많이 듣고 담아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인정 후보 보충 질문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지는 결국 재정 문제입니다. 우리 은평구 평균 가구 소득은 서울 25개구 중에서 23위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같이 해야 할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선거법을 검토해서 세비를 은평구 평균 가구 소득만 받고 나머지는 은평구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은평 구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박 후보도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뭐 국회의원의 세비가 과다하다, 깎아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를 깎는 것으로 노인복지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또는 뭐 상당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9조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역사상 최고치의 세수 결손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쓸래야 쓸 돈이 지금 없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복지를 위한 재정마저 흔들리면서 여러 소외받는 분들, 어르신들 포함해서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좀 논의할 때 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와 명확히 궤를 달리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관련 내용인데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과 주거 안정화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울의 소형 주거 공간의 월세를 크게 상승시켰고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10명 가운데 4명은 월소득 20에서 30%를 월세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고 심화가 우려됩니다. 현재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홍인정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합니다. 은행과 등기소가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대출 심사 중이라는 문구만 표시해도 전세 사기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당연히 국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국회의원들은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 근절을 위해서 실질적인 심사주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과 서민층 주거 안정화는 심플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막아놨던 부동산 공급,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빨리 풀어서 빨리 공급 확대,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입니다. 은행과 등기소의 온라인 연결만으로도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임대인이 3차 이상 전세를 할 경우에도 시세보다 30에서 50% 정도 전세가로 진행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전세 보증금 안전성 확보와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인정이 국회에 들어가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타깝게도 은평구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올해 2월 기준으로 한 270여 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저희 당이 국민의힘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을 했지만 이 법 자체가 매우 약하게 제정이 돼서 피해자분들을 제대로 구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피해 사례들을 접해보니까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선보상 후 구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만나시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거부하거나 또는 참석을 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선보상 후 구상 같은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통과시킬 때 제발 좀 협조해 주셔서 빠른 속도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의정 후보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보가 임대차 3법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문가들이 전월세가 폭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견한 문제들이 현실로 확인됐고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왜 문제가 심각한 임대차 3법안을 강행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정부죠. 윤석열 정부 하에 가장 권위 있는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만 해도요. 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간 연구소인 한국도시연구소도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 연구기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기관 공이 저금리, 그것으로 인한 과다 유동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전월세가 상승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재작년에 깡통전세, 즉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와 매매가가 역전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을 빨리 잡아야 전세 사기 피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정부한테 얘기했는데, 정부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양산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깡통전세 등의 위기에 대해서 정부에 경고했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아무런 네. 대책을 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 정부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은평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평구청과 얘기해서 법률 상담도 받게 해드리고, 또 직접 저희 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관련 법에 따라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이 필요한 법 개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때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뭐든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박 후보도 지난 총선에서 많은 것을 해주겠다고 공약하셨을 겁니다. 그 공약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박 후보는 엄청 많이 했다고 자랑하겠지만 은평을 위해서 하나도 해놓은 일이 없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 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결과를 넣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탓, 윤석열 탓만 하시는데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 아닙니까? 거대 야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소수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발목 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민생 경제 많이 회복됐을 텐데, 지켜보는 유권자의 입장,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우시고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고 봅니다. 네. 답변 시간이 남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가 내세운 선거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들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되고, 보충 질문 시에도 동일한 시간 내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엄중한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은평을 서울 서부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은평 내에 3개의 경제 권역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수색 증산 권역입니다. 드디어 올해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될 수색 차량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면 그곳에 있었던 66개의 철도 중에 60개가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면 약 6만 6천여 평의 넓은 땅이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규모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DMC역과 수색역 자체도 복합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수색역과 DMC역 사이에 남아있는 4개의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상부를 데크로 덮어서 천형의 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공원이 함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수색 증산 권역이고요. 다음으로는 신사 응암 권역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서역에는 6호선이 지나고 있지만 여기에 고양 은평선과 서부선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체로 매우 강력한 교통중심지가 될 건데요. 이 부근을 새로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재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활성화된 권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녹번 역촌 권역입니다. 혁신파크에 이전되기로 예전부터 약속되어 왔던 서울시립대와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그리고 국제회의도 가능한 컨벤션센터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요. 공공성이 매우 강한, 그렇지만 활력 있는 권역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 세 권역이 은평 갑
지역을 삼각형으로 에워싸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활기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은평, 갑이 서울 서부권의 새로운 강력한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비전과 공약입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홍의정 후보는 박주민 후보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은 20년 동안 민주당이 독점했습니다. 박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 세 가지 공약은 꼭 제기됐었고 2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박 후보가 8년 동안 하는 동안도 속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 헷갈리는 것은 박 후보가 지금 발표하신 게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박 후보가 만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받은 것인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시작하는 것을 박 후보가 시작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만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은 오세훈 시장 것도 아니고요. 제 독자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 때부터 얘기됐던 거예요. 내용을 찾아보시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부터 함께 얘기했던 구상입니다. 그 구상이 이제 가시화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차량기지 이전 관련돼서 지리한 협상이 있었어요. 차량기지가 이전될 대상지에서는 받고 싶지 않겠죠. 그동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거의 설득이 끝났고요. 설득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제 곧 6월에. 그래서 실질화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지중화 같은 경우도 계속 구상을 했지만 안 됐던 게 국회에서 철도 지중화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어야 됐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관련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부터 얘기됐던 그 내용들, 그리고 저와 같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모든 여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삽을 뜨고 진행하는 것만 남았다.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혁신파크에 관련된 서울시립대 이전에 이것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과 제가 얘기하고 박원순 시장 때부터 약속받았던 겁니다. 자꾸 이걸 오세훈 시장 얘기하시는데 좀 약간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네, 홍의정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기존의 공약은 똑같아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가 새로 내세운 공약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번천 복원 공약 거셨습니다. 홍보 크게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녹번천 공약 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녹번천 공약 가능한지 여쭙고 것이고요. 신사 고개역 설치 이것은 온전히 우리 박 후보한테 내려진 숙제였는데 이거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녹번천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예 판넬도 갖고 왔는데요. 박원순 시장과 제가 같이 얘기 나누고 약속받고 추진했던 겁니다.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설계비까지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었죠.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이 사업을 반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찬성했고 오히려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키워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 찬성했습니다. 왜? 이왕 할 거면 좀 크고 잘하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검토해보니까 또 사업 규모를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마음대로 늘렸다가 또 마음대로 줄였다가 이러면서 행정 절차가 늘릴 때 한 번, 줄일 때 한 번 이렇게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투자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도 거듭거듭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때부터 약속됐고 저와 함께 만들었던 이것, 비록 오세훈 시장 때 혼란은 겪고 있지만 되고 있다. 그래서 틈나면 오세훈 시장에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좀 하자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예.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인정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대출이자 부담으로 많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홍인정이 노마진 대출 금리로 전환해서 대출이자 부담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힘든데 은행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노마진 대출 상품을 통해 대출이자 대폭 경감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홍인정이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역할이 사회적 대타협, 대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전년 대비 3% 이익을 초과했다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타협, 합의 도출해서 이자 낮추는 것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박 후보께서도 찬성하실 것 같은데 그 역할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부가 500조에 대해서 힘든 이자 부담 국민에게 계속 지울 적 없지 않겠습니까? 해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금리가 낮아졌을 때, 고금리가 낮아질 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100대 품목은 부가세를 대폭 인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정책, 국민이 실감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공평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민 후보, 홍인정 후보 공약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보니까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신 게 메가시티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고양시를 서울에 끌어들이면서 은평과 붙여서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 뭐 경기나 경제에 활력을 넘치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건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서울에선 반대합니다. 특히 은평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 시간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라 네. 12%가 반대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끌어들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고양시민과 고양시장은 서울의 메가시티 추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은 자생적으로 경제 발전이나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은평에 서울에 편입되면 그 효과는 아까 우리 박주민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서북부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당의 힘으로 추진해서 우리 은평이 그 실이익을 받아 서북부의 경제 중심이 되겠다. 아마 박 후보와 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박주민 후보 보충 질문 또 예, 다시 한번 아니 부탁드립니다. 근데 좀 말씀이 좀 애매한 게 저는 저하고 비슷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은평 자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을 만들고 그 권역에 용산과 버금가는 그런 업무단지와 상업단지를 유치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여건이 지금 법상이나 제도상으로 다 마련이 돼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뭐 고양시를 끌어들여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좀 일부 누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박 후보님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은평구는 그 세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은평구의 가장 큰 대못이 그 세 군데입니다. 새전력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신 거, 혁신파크 개발, 그 다음에 수생역 개발. 이것은 20년 전부터 권역으로 그리고 개발될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풀지 못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을 때, 또 최고위원이었을 때도 못 풀어내셨습니다. 이제 여건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속도를 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졸라서 녹본촌을 가능하게 해달라. 아마 우리 은평 구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인정은 열심히 상생적으로 은평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파크에도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세대 공전형 주거단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혁신파크에 대한 개발 공약 내세웠던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생역에 대한 개발도 은평구만의 것이 아니죠. DMC 수생역 개발은 마포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은평구 자생적인 경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구와 시의 연계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지 단독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후보자의 공약을 주제로 한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발언의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제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후보자별로 각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제지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총 7분이니까 시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인정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응암역에서 유세를 하는데 중학생 또래가 와서 물었습니다. 음주운전 나쁜 거 맞죠? 당연하지.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범죄란다. 그럼 무고죄는 뭐예요?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야. 진짜 나쁜 범죄야. 그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죠? 그죠? 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박 후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고죄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를 범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뭐 출마를 제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아마 이 중학생은 그 무고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모 후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침묵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불이에는 침묵하고 불이익에는 분노한다면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불신받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편법 대출은 인정한다. 사기 대출은 아니다. 당선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입틀막 아닙니까?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예, 양문석 후보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 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4월 초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은 부동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돈을 얼마나 벌어야 편법 대출, 갭 투자 멈추시겠습니까?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무려 11명이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갭 투기 의혹으로 경질됐고 박 후보도 본인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 3법이 시행 한 달 전에 임대료를 9% 인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위선의 극치일 수 있습니다. 민변,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자기들이 다 대변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척 해왔던 분들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법을 잘 아니까 법 시행 전에 임차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이런 위선의 극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박 후보에게 묻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일으킨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하고 제 케이스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임대차 3법에 갱신제도가 도입됐고요. 그래서 갱신되는 경우에 이제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4년 만에 신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 시행 전에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많은 아쉬운 점들을 표현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년 만에 9% 올렸으니까 한 15만 원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법하고는 상관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이 법 시행 후에 굉장히 많이 올리신 분도 계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43% 올리셨거든요. 법 시행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홍인정 후보님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대위원장 사퇴해야 되나요?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신 43% 올렸어요. 43%.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제가 원내대표도 답변을 23% 올렸거든요. 넘었으니까 23% 제가 답변을 올렸으니까. 드릴게요. 예. 억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법 시행 전에 한 것이다. 평소에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낮았던 것을 올렸던 것이다. 또 부동산 소개하시는 중개업자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그런 류의 대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요. 논점이 그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본인은 싸게 줬으니까 이만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은 개정되면서 5%로 국민한테는 묶어놓고 아니, 법하고 상관이 본인이 없다니까요.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과된 법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마 본인이 그래서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과도 한동훈 하고 무감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리지만
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시행될 법하고 상관이 없는 사례인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3% 올리신 거 정확합니까? 네, 보도에 나왔고 본인도 인정했죠. 네. 그러면 사과하시겠죠. 우리 박 후보님하고 똑같이 법하고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시세보다 낮게 줬다가 나는 훨씬 낮게 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높이 주라 그래서 43% 올렸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도 그랬어. 우리 당만 그런 게 아니야. 국민의힘도 그랬어. 탓을 전가하시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똑같다. 정치 불신이다. 그래서 지난 국회가 일도 안 하고 욕먹고 국민들께서 고개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안타까운데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서 제 남은 시간 드릴 테니까 국민께 진심 어리게 사과드리고 또 임대차 3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법이 옳다고 강행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1분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정부 또는 여당 일각에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3법의 갱신청구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집 없는 분들의 주거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거듭 말씀하시는데 제 사안의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시고 저도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시행된 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서 뭐 시행 전에 막 기습적으로 막 어떻게든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법이 시행되든 말든 제 사례하고는 전혀 접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행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뭘 했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점 사실관계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권 토론은 자신의 발언과 상대방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7분입니다. 두 분 발언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도권은 박주민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뭐 저도 좀 저를 위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의정 후보님이 현수막이라든지 뭐 영상 등을 통해서 민주당 한 게 뭐냐 이런 말씀 워낙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또 홍의정 후보에게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부선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8년 전에 왔을 때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자 사업인데 민자 적격성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애를 써서 새로운 교통 DB를 반영시켜서 민자 적격성을 2020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지역 국민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서부선이 무산된다 만다 얘기하실 필요 없다. 이제 무조건 사업은 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실시 협약을 두산중공업과 하기에 직전입니다. 실시 협약 하게 되면 착공이 곧 임박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삽드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사고개역 신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맞긴 맞는데 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신사고개역이 얘기됐던 건 서부선의 하나의 역을 저 위로 올려서 즉 세전역이 아니라 하나 더 위로 올려서 신사고개역을 만들자는 얘기였어요. 그게 제가 처음 왔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건 좀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서부선은 이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됐고 약 2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양 은평선의 신사고개역을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니까 사실상 이 개념은 비교적 새로 나온 겁니다. 그때 아마 많은 의원 후보나 자치단체 후보들이 공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작 경기도에 보고를 받았더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영역에 신사고개역 자체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 워낙 지방자치 후보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제가 챙겨본다고 제가 챙겨봤는데 그래서 경기도 팀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는 제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만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사고개역을 설치하면 표정속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경기도하고 얘기했더니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를 즉 신사고개역이 설치돼도 표정속도에는 문제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답을 줘서 지금 구청하고 이 별도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용역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아마 다음 주쯤 이게 방송 기준 일자는 모르겠는데
녹화 기준으로 다음 주쯤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지역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후보님, 상대 후보에게 질문 좀 예, 던져주시기 저도 바랍니다. 아쉬운 게 좀 많아가지고 요거 정도 하나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 응암 지역 중학교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원하셨습니다. 제가 TF 만들어서 주민분들과 여러 차례 교육감 만나서 의견도 전달하고 했고 방안도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다 안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교육청이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저 불광동 쪽에 있는 연천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를 좀 옮겨서 은평초의 초중 복학교로 만드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4월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그리고 5월과 6월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경청회와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적인 절차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전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제 4월, 5월, 6월에 진행이 됩니다. 이미 용역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고, 용역업체가 주민대표들과의 면담 자리도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설문조사나 경청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광고도 이 자리에서 조금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등등 많은 사업들이 비록 이제 삽뜨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래서 아쉬움을 표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꾸준하게 제가 땀 흘려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홍인정 후보님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2번 후보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신사고 개혁 안 된다더라. 또 2번 후보로부터 들었는데 녹번천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특히 어제 지하철역에서도 한 분이 저를 붙잡고 2번 후보 쪽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행정 절차 진행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번천의 경우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오세훈 시장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현재 이제 선거운동도 중요한데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분 중에 5분을 쓰셨으니까 2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죠? 예, 동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번천 서울시장이 줄였다 늘렸다 하신다는데, 홍인정 오세훈 씨하고 많이 친합니다. 홍인정이 부탁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적극 검토하시는 그런 거 아마 우리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녹번천에 정말 필요하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홍인정이 야무지게 챙겨오겠습니다. 홍인정 후보 측에서 녹번천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우리 은평 국민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홍인정이 오세훈 시장 찾아뵙고 야무지게 챙겨오겠습니다. 신사고개역은 신사고개역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공보물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신사 1, 2동의 신사고개역 추진 투쟁본부 위원님들 제가 모시고 가서 시장님을 뵙게 했습니다. 탄원서 들고 갔고 본인들이 준비하신 모든 자료를 시장님께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제 약속이었습니다. 경선되기 전에 박주민 후보 국회의원의 얘기는 못 믿겠다. 남았습니다. 홍인정이 이 약속 지킬 수 있느냐 물어보셔서 홍인정의 후보의 얘기는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시장님께 직접 모시고 가서 직접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얘기를 들으십시오라고 했고 3월 7일 모시고 가서 그분들과 함께 그 자리 마련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서울 신사고개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과 또 경기도의 도지사님과 이 은평갑에 새롭게 탄생할 국회의원이 손잡고 해야 될 일입니다. 홍인정이 그 숙제 해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부선과 여러 가지 숙제들에 대해서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오늘은 피켓까지 준비해 오셨는데 4년 전에는 사실 아무런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셨는데 억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척된 일의 다음 단계는 홍인정이 완성하겠습니다. 네, 박주민 후보자까지 자유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은평갑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 박주민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는 국회와 은평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15년간 답보 상태였던 서부선 가시화시켰고요. 세전력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초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수색 차량기지 이전도 이제 사업자 선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아까 말씀드렸고요. 녹번촌복원도 사업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 응암 지역의 중학교 신설도 실질적인 절차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3선의 유능함과 강함이 필요합니다. 저 박주민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신다면 보다 강력한 힘과 유능함으로 지역의 수건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는 경제나 민생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민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이 정책적 기조를 바꾸도록 투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4월 10일 정부로 하여금 그리고 여당으로 하여금 서민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좀 더 챙기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만드는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에는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선거가 있으니까 본투표 날에 투표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꼭 이때라도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인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88%에서 105%까지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년이 안 돼서 박 후보도 알다시피 100%대로 낮아졌습니다. 부채가 늘어났습니까? 퍼센트라 실감이 안 되시죠? 문재인 정부 때 1년에 평균 100조씩 총 500조가 넘게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절대 비중은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대표적인 박 후보의 임대차 3법,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였던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 부동산 갭 투자와 편법 대출로 연일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가 고부채 문제의 원인도 제대로 모르시는지 모른 척 우기시는 것인지 무조건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것을 보면 양심이 좀 찔리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는 양심 있는 정치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홍인정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꼭 찍어줄게요. 꼭 이겨. 민주당이 너무 오래 하긴 했어. 평생 민주당 찍으셨던 호남의 어머님 아버님이 홍인정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은평구에서 태어나서 청년기를 보낸 우리 청년들이 홍인정에게 저는 국민의힘 찍을 거예요. 홍인정 후보 찍을 거예요. 손가락을 들어 2번을 표시해 줍니다. 홍인정이 당선되면 우리 은평 발전, 은평 최우선, 야무지게 은평 몫을 챙겨오겠습니다. 대출이자 부담 확실히 줄여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아이비 교육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머님, 아버님 건강과 삶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정치는 국민과 소통하고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홍인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은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토론회가 이번 선거에 어떤 인물이 나서는지 또 우리 사회와 지역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오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